안녕하십니까. 서울 남부보호관찰소 수강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정나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임용이 작년 10월달, 8월달에 됐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차 근무 중이고요. 사실 그래서 수강 경험이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약물 그리고 알코올 중독 사범, 성폭력 지금 수강 명령을 남부보호관찰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중독에 대한 이해라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잡았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걸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건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활용할 자료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특히 중독 같은 경우에는 DSM-5나 ICD-10에서처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이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의존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사용장애라는 단어로 옮겨가게 됐고, 이 중독이란 단어는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범이라든지 약물 중독 또는 약물 문제,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로나에 힘입어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제가 만들게 됐었던 주제였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중독에 대한 이해라고 만 적었었어요. 사실 원래 제목은 중독은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거친 제목이었습니다. 중독은 무엇인가 해서 시작을 하다가 만들면서 계속 제가 제목을 수정을 했었어요. 회복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예전에 중독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실제로 중독 문제, 의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정도 많이 들고 마음도 참 많이 썼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난 중독을 참 좋아한다,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중독이 무엇인가, 중독이란 무엇인가 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 중독이 아니고 중독자가 아니고 회복이구나,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이 이야기를 개관 시간에 저는 하려고 해요. 수강명령 40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1시간, 2시간 정도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아주 머리 동떨어져 있는 문제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강명령이란 정말 오기 싫은 이 자리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회복이라는 걸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들은 중독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중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4대 정부에서 지정을 한 중독이 있어요.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그렇게 4가지 말고도 사실 선생님 중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독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많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들. 보시면은 쇼핑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담배, 관계, 술, 커피, 일, 섹스나 음란물, 성적인 자극들, 도박, 성형, 게임, 운동, 음식, 사랑, 스마트폰, 약물까지 굉장히 그 대상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낯설거나 희한하다, 왜 저런 게 중독이 되냐 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선생님들, 요것들을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행위 중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도박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쇼핑, 실제로 뭔가 하는 섹스처럼 우리가 실제 하는 거, 그것에 우리가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째로는 물질 중독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움직여야 되고 어디 나가야 되고 앉아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물질 중독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아니면 약물이나 커피처럼 흡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 중에서 요거를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차이점에 이제 기반을 두고 나눠봤는데, 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이 있어요. 요것들의 공통점. 어떤 게 우리가 공통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답을 딱 바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어떤 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마셔야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보시면요, 선생님들 어때요? 요거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 아마 하나라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이 중에서? 나 이 중에 있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살면서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다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기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공통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것들을 했을 경우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는 쾌락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 쾌락이라는 거는 어떤 즐거움, 짜릿함, 흥분, 기쁨도 될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 그 쾌락이라는 거는 편안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안락함이 될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나거나 불안했던 거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쾌락, 쾌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중독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왜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난 중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거는 내 삶에서 한 번도 끼어들었던 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우리 26분, 7분, 8분 계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8명이 있으면 28개의 중독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정도와 그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어떤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것들, 쾌감이라는 감정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행동이나 물질들을 섭취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경험을 하거나 하고 나서 그 감정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뭐뭐가 하고 싶다, 담배가 피고 싶다, 술이 먹고 싶다 라는 감정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초조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강의 바로 하기 전에 제가 커피를 타가지고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불안해가지고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이 되거나 사는 게 지루하거나 너무너무 지루해서 집에 그냥 앉아만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자극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는 반면에 뭐가 너무 하기 싫을 때,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기 싫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물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은데 그걸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더 짜릿하고 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하기가 싫고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3-4시간 동안 계속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커피를 마시고 초콜릿만 먹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한 행동인데도 더 기분은 나빠졌어요. 분명 그 순간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3시간, 4시간 남이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구경하고 이랬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남는 건 없었거든요. 저는 중독의 문제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나는 그거 없다. 한 번도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1부터 100까지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우리가 중독의 정도라고 본다면 저는 아마 평택 정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살짝 평택으로 저는 온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우리 대상자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평택에 계신 것 같다고. 선생님들은 어디에 계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독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나 중독 아니다. 음주 문제가 있었고 약물 문제가 있었고 필로폰도 해보고 해피발론도 해보고 대마도 해보고 다 해보신 분께서도 나는 중독자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주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음주운전 여러 번 하시고 보호관찰 3번, 4번 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선생님, 그럼 중독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중독자 어떤 사람이에요? 여쭤봐요. 그럼 중독자는 범법자 아니냐? 서울역에 있는 사람 아니냐? 노숙자 아니냐? 집도 절도 다 잃은 사람 아니냐? 내지는 술꾼이고, 약쟁이고, 뽕쟁이고, 도박꾼이고, 부도덕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술 냄새가 나는 그냥 아주 가련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다 잃어버리신 분들,
중독 문제 때문에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잃어버린다는 건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대인관계도 잃어버리고요. 직장생활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 정말 범죄 문제 또는 다른 심각한 영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100명 중에 3명 내지는 5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잃어버리신 분들이요. 그럼 나머지 90명, 95명, 97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면서 잘 살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는 고기능 중독자라고도 해요. 고기능 중독자인데 간헐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보호관찰소에 오실 수 있거나 하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20년, 30년에 걸쳐서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 상담가 분께서는 회복자이신데요. 그분은 30년간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으셨었어요. 천천히 자기의 것들을 잃어오는 과정에서도 내과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중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쫓겨나야 한 사람들이고 또는 쫓겨난 사람들이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독은 어떤 무능력이나 게으름이나 그 사람의 부족함의 지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능과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낙인이나 이렇다기보다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택에 있다고. 누구라도 조금씩은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중독이 있다라는 말을 저는 종종 합니다. 물론 중독이라고 한다는 거 DSM-5나 ICD-10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그 중독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용어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의존이나 사용장애라는 단어를 쓰지 중독이라는 단어는 쓰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후에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뭔가에 내가 끌려 있을 때 내 자신의 의지로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내 의지가 아닌 다른 거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들 때 그런 개념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만 할 것 같은 것들. 내가 이걸 했는데 나한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해버리고 마는 것들.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중독 문제가 없으시더라도 제 얘기기도 하고 제 주변의 친구 얘기기도 하고 제 가족의 얘기기도 합니다. 이거 하면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는데 하면서도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중독의 정의, 이거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강 때문에 오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 중독 저 중독이 좀 겹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선생님 삶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른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치료가 되기는 하는 거냐?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술만 먹고 3개월, 6개월 끊었다가 다시 술 먹고 다시 경찰서 가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회복이 되긴 하는 거냐?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아서 회복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의 정의입니다, 선생님들. 중독이라는 게 영어로요. 여기 addi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딕션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어딕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틴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옆에 보시면은 어딕시네라고 해요. 이 단어 뜻이 어원이 이거래요. 중독이라는 게 원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끌려다니다 또는 노예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정신과에서 쓰는 그런 편람들을 봤을 때에는 과도한 물질이나 과도한 물질 사용이나 과도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기능 영위에 있어서 현저히 저하가 발생하는 상태를 우리가 의존이라든지 내지는 사용 장애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중독의 뜻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까지도 같이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이곳으로 가기보다는 이미 다른 것에게 양도권과 주도권을 넘겨버린 채로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내 삶의 기능에 있어가지고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인간 욕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한 습관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습관이 있다. 그거는 중독이 아닐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단순한 습관과는 달리 그 행동이나 양, 그리고 횟수가 많아지고 금단 증상까지도 같이 야기가 되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왜 아니세요, 선생님? 여쭤보면 중독은 그냥 중독자들을 의지 박약아들 아니냐. 나는 그 정도로 의지가 없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가 사실은 선생님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뇌의 질환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주변에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혈압을 내가 스스로 높일 수가 있어요? 혈당을 내가 스스로 낮출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낮춰야겠다. 내 의지로 가능한가요? 혈압을 오늘 좀 높이고 싶다. 내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음주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으신 분들, 우리가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뇨나 혈압을 우리의 의지로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질환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뇌의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뇌의 질환인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작게 써놔가지고 설명을 말씀으로 드릴게요. 선생님들 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보상회로? 보상회로라는 건 되게 우리가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해줘요. 좋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살면서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었던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짜릿했다 이때 너무 좋았다. 요거를 이제 여쭤봤을 때 두 가지로 크게 대답이 나뉘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나 그날 시간하고 날짜하고 다 기억난다. 10년 전 얘긴데도 난 그때가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때 축구에서 이겼을 때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지금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승진을 했을 때,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좋은 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이것과 다른 종류의 기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날이세요? 여쭤보면 3만 원을 내고 경마장을 갔는데 1,800배에 내가 돈을 땄다.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았다. 5,400만 원을 따신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카지노에 갔다가 강원랜드에 한번 놀러 갔다가 동전을 넣고 착 했는데 동전이 쫘르르 쏟아지셨대요. 그때 그 기쁨이 딱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게 같은 기쁨이지만 종류가 다른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기쁨과 짜릿함은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아기 낳고 좋은 회사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들 하고 돈 딴 거, 술 마시고 기분 좋은 거 이런 거 조금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화면에 보시면은 인위적인 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연적인 보상입니다.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이 보상 회로를 건드리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회사 갔을 때, 등수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력했습니다. 군대 전역했을 때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얻어지는 쾌감이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상회로를 통한 기쁨입니다. 반면에 내가 돈을 5,400만 원을 땄어요. 3만 원을 냈는데 1,800배를 따가지고 이건 뭐냐? 인위적인 보상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 없고요. 계획적일 필요가 없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내가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인위적인 보상하고 자연적인 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기를 원래 타고나기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자연적인 보상이 220V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220V 안에서 우리는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막 퓨즈가 나가지 않아요. 제일 좋았던 게 220V라고 한다면 약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약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때 느끼는 쾌감은 22,000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000V의 전류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꽂혔다 생각해 보세요. 220V가 재밌겠어요, 선생님들? 사는 게 재밌겠어지겠어요? 22,000V를 한번 경험한 뇌는 220V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힘들게 해서 그렇게 기뻤던 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피우고 한번 주사기를 맞으면 22,000V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인위적 보상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면 도파민이라는 애가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올 수가 있었어요. 회사 가고 친구들 만나고 데이트하고 식사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도 가고 이게 다 도파민이 작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면 원래 내가 즐길 수 있었던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삶이 회색빛이 됩니다. 더 이상은 시시해져요. 뭐하러 공부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재밌는데 뭐하러 내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굳이 친구들하고 카톡하면서 시간 잡고 여기 가고 저기 가서 돈 써가면서 만나겠어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내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우리가 뇌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위적인 보상을 한 번 경험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거기로 빠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차이일 뿐이지 원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위적인 보상의 대표적인 게 바로 마약, 도박, 니코틴 이렇게 센 것들이 있죠.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위적인 보상에 우리가 한번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은 일상적인 것들을 재밌게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옛날엔 이만큼 내 삶이 다채로웠었는데 이제는 단색이 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회로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줘요. 제가 동영상은 따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1950년도에 그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쥐 2마리를 갖다 놓고요. 한 마리 쥐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회로를 그리고 한 마리 쥐한테는 전기 자극을 주고 전기 자극을 어떤 자극을 줬냐면 보상 회로를 건드리는 요 부위에 전기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자극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계속 누르는 겁니다. 기쁘니까. 요 보상 회로가 자극을 받으니까요. 밥도 안 먹고 계속 누릅니다. 과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가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섭식이라는 행동을 포기를 하고 왜 이걸 누르나 하고 보니까 밝혀진 게 바로 보상회로라는 거예요. 보상회로는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고 이 친구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선생님들 이게 도파민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음주 문제나 게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가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냥 지나가다 보기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활성화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뇌는 어떻겠어요? 하고 싶잖아요.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기 때문에 뇌의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받을 수가 있고, 중독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뇌의 문제다, 의지나 개인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의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뇌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같은 나이입니다. 둘 다 43살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싱싱한 호두 있죠. 맛있는 호두 생각하시면 돼요. 꽉 차 있고요. 주름도 막 자글자글 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코올 문제가 있으시거나 특히 약물을 오랜 시간 장기간 흡입하시고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주름도 펴 있어요. 맛없는 호두처럼. 실제로 이런 구조적인, 기능적인, 해부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뇌 질환이라고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수록 뇌는 위축이 되고,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잘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만저만하게 원래라면 잘했었을 친밀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거, 정서 조절 잘하는 거 원래 할 수 있었는데 뇌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쪼그라들기 때문에요. 주름도 막 펴져 있고. 그래서 중독이 되신 분들의 뇌는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식사 잘 드시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의사 주기적으로 만나시죠? 친구들한테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옆에서 그거 맛있는 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시잖아요. 전반적인 관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음주 문제나 약물 문제, 도박 문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리하시면 되세요.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요 중독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4가지 요소가 따라오면 나는 좀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갈망, 금당, 강박적인 사용, 그 다음에 내성 이렇게 있는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갈망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좋아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불안하다, 짜증난다, 어떻게든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 라는 게 갈망입니다. 정말 짜증까지 나는 상태예요. 좋아해 수준이 아니에요. 갈망, 요거에 생기면 기분도 짜증이 나고 머릿속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고 초조해서 다리가 떨리고 눈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갈망입니다. 내성,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처음에 술 한잔 하셨을 때 그때 그 기분 기억나세요? 술 한잔 했을 때 기분 기억나세요? 한 잔 딱 마셨는데 기분이 좋고 짜릿하고 알딸딸 하셨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도 그 기분 똑같이 느끼려면 한 잔이면 되시던가요? 2잔이 돼야 되고 3잔이 돼야 되고 10잔이 돼야 되고 2병, 3병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베팅 금액, 약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효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증상이에요. 금단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잘 하다가 안 했어요. 이거는 술 끊으시고 약물 끊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 증상이신데,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술병은 뭘로 고친다? 술로 고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손 떨리고 다음날 오심, 땀나고 울렁거리고 기력도 없고 걷다가 내가 아주 쓰러지겠고 요럴 때 우린 술 마시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금단 증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술이나 약물 또는 이 행동을 했을 때 기분 좋은 그 상태를 일반적이다,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빨리 그거 해달라고 이 증상을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박적인 사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속 마시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주변에 친구도 떠나고 빚도 생기고 경찰서도 갔다 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강박적인 증상이다. 갈망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요 4가지 중에 선생님들 해당되시는 게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없다 하시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인이 도대체 뭐냐? 왜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가다가 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쭉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원인이 뭘지 한번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요 얘기는 저희가 수강명령 40시간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충분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게 어떤 DNA나 유전자 차원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음주 문제가 있었다, 도박 문제가 있었다, 약물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그때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배울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정서 조절의 문제라든지 뭐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환경적으로도 대물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타고나기를 내가 좀 호기심도 많고 재밌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참 내가 잘 싸돌아다닌다. 자극적인 거를 좋아한다. 이 자극적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극적이라는 게 뭐 포르노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과도한 게임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자극추구적인 성향 같은 경우에는 좀 지능이 높으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극추구적인 성향이 높을 수가 있어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막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렇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살짝 그게 좀 쉬운 방향, 너무 쉬운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계속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하는 경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충동 조절이 조금 안 되시거나 충동성 자체가 높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기질적이고 유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척도 검사 통해 가지고 내가 타고나기를 얼마나 타고났는지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극추구적인 성향이 높아요. 나는 막 번지점프도 좋아하고 어디 새로운 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뭐 장치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극추구 성향만 높으신 거고 플러스 위험 회피까지 높아버리면 보통은 중독 문제까지 안 가세요. 위험 회피라는 거는 막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걸 했을 때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만저만 하겠지? 이런 큰일이 나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타고나기를 재밌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좋아하면서 겁도 없으면 이런 거 행동으로 옮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들 생각에 내가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타고난 거 말고 자라면서 밖에서 배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적인 정서, 근심, 분노, 불안, 짜증 같은 거를 직면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오전 시간에 우리 도박 얘기해주신 선생님하고 직면 문제 얘기해주신 선생님들 요거랑 같이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결국 다루고 싶은 거는 나쁜 기분, 안 좋은 기분, 싫은 거를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잘 다루는 거냐 솔직하게 보는 게 잘 다루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드렸었던 것들을 토대 삼아가지고 제 발표를 이해해 주시면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바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했을 때 그걸 직접 해결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약물이나 음주로 풀어버리시는 사실 푼다기보다는 지금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실 수가 있죠. 반복되다 보면은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환경이나 통제, 내 환경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통제 욕구가 높으실 때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쭉 진행을 하면서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4대 중독으로 지정을 한 게 있다. 그만큼 나라에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독들이 있어요. 그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약물 중독 수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끝나고 나서요. 대마 때문에 오신 분이었었는데요. 그 2일차 수업이 끝나고 5시 반쯤 돼서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떤 생각이셨어요?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솔직히 오늘 수강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뭐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랬어요. 아 선생님 저 요즘 도박 때문에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도박에도 꽂히시는 겁니다. 대만은 사실 그분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요즘 이제 도박도 굉장히 사행성 도박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법을 피하는 방향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안 했대요. 자기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안 했대요. 그래서 한 3년 5년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안 하셨어요 하니까 2달 안 하셨대요.
잘하셨다고 2달 안 하셨는데 어쩌다가 또 안 하시게 되셨냐? 5억을 잃어버리셨어요. 저랑 동갑이셨었거든요. 제 나이 때셨는데 5억을 가산을 탕진을 하고 이제서야 조금씩 불안감을 느껴서 억지로 참고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이제 여쭤봤죠. 혹시 선생님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시면 병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냐? 아, 가봤죠. 강남 어디 유명한 병원이 있대요.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셨냐? 아, 무슨 책을 주더라고요. 단도박 관련해서 아마 책을 주셨을 거예요. 책을 줬는데요, 선생님 그거 받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책 한 손에 들고 칩을 던지셨대요. 책 넘기면서. 한번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뭔가에 끌려다니는 상태.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겹쳐서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중독에 대해서도 좀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큰 게 알코올 문제가 있겠죠. 알코올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식자재 마트 가시면 진로 소주 1,400원에 살 수가 있대요. 요즘 편의점 가시면 맥주 4캔에 10,000원이죠. 지나가다 그냥 너무나도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코올 문제가 제일 쉽게 빈번하게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자가진단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충동을 자주 느끼거나,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셔야지 했는데 더 마시거나 멈추기가 어렵거나, 또는 필름 끊기는 거. 필름 끊겨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필름 끊기는 거 원래 20살, 30살 때 소주 좀 마시고 거기 포카리 스웨트 섞어 마시면은 누구나 한 번씩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살 때 거기에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공교롭게도 문제는 뭡니까? 필름이 한번 끊기고 나면 계속 끊기고요. 요만큼 끊겼던 게 이만큼 끊기고요. 나중에는 통째로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량이 많아지면 누구나 경험하시는 건데, 요 필름 끊기는 거,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의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리고 중독자의 말로가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필름이 자주 여러 번 빈번히 많이 끊기신 분들은 대구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랑 대구에서 부산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빠를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여러 번 끊겼다 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술을 줄이거나 이제 이렇게 사면 안 될 것 같아, 끊어봤더니 우울하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손도 떨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음주 상태에서 가정폭력, 시비, 폭행, 영업방해, 공무집행 방해 때문에 보호관찰소 오시거나 경찰 조사 받으셨던 분들은 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술은 기호식품일까요? 약물일까요? 기호식품이다. 손 들어주세요. 기호식품. 없어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다 약물이에요? 기호식품이에요? 약물이에요? 하면요, 다 기호식품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술은 약물입니다. 약물. 왜 약물이에요? 아니 그거 본인의 기호에 따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으면 진로 먹고 내가 먹고 싶으면 막걸리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기호식품은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들 지금 책상 위에 올려진 와플, 예감 이런 것들이 기호식품이에요. 먹고 나서 우리가 술 먹었을 때처럼 소리 질러요? 화나요? 울어요? 벽 부수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게 바로 기호식품이에요. 약물은 왜 약물이냐면은 정신에 작용을 하는 정신성 약물이기 때문에 술 많이 마시면 잘 걷지도 못해요. 속에 있는 얘기해요. 울어요. 소리 질러요. 발 굴러요.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물이에요. 약물인데 어떤 약물이냐? 흥분성 약물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소리 지르고 울고 기분도 좋아지고 대담해지고 하니까 흥분성 약물 아니에요 하시거든요. 억제성 약물입니다. 어디를 억제를 하냐면 전두엽을 억제를 해요. 이거는 술뿐만 아니고 모든 약물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중독 전체에 걸쳐가지고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전두엽.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사람의 뇌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요, 여기 앞쪽에 있는 거, 앞전자 써가지고 이마 쪽에 있는 게 전두엽이에요. 이 친구는 몇 살까지 발달을 하냐? 요즘 최근 연구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30살 때까지 발달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복잡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친구냐면 비행기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기장은 무슨 일을 해요? 보도 계산하죠. 관제탑 불빛 체크하죠. 흔들림 감지하죠. 어떻게 갈지 다 계산합니다. 미리 추론하고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하는 애예요. 그게 기장 전두엽이에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졸립고 지금 담배 한 대 피러 나가고 싶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쉬는 시간 드릴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왜? 지금 나가면은 경고장 받으니까, 피곤하니까 참고 계시잖아요. 계획을 하고 계셨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전두엽이 하는 일이다. 전두엽이 억제가 돼요.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시면. 억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과장드려서 말씀드리면 잠이 든다는 거예요. 기장이 잠이 들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하죠. 그 친구가 잠이 들면은 요 뒤쪽에 있는 변연계라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들. 변연계는 어떤 친구냐? 감정, 성욕, 욕구, 이런 본능적인 것들을 다루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영장류의 뇌라고 불려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변연계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립니다. 진화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무 기본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이미 어렸을 때 다 발달이 끝나요. 이 친구는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어때요? 전두엽이 하지 마. 지금은 안 돼. 참어.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전두엽이 잠이 들어요. 변연계가 일어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벽을 부수고 싸우고 경찰한테 화를 내요. 전두엽이 잠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제성 약물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약물에 노출이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도 정말 여기서부터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쭉 폐해를 선생님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술이 약이다, 와인 3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괜찮다 라고 이제 그런 홍보 문구들이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구 결과가 다릅니다. 한 방울이라도 독이 될 수 있다, 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본인의 상태를 잘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적절하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물 중독에도 있죠. 두 번째 중독이 약물 중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분을 느끼거나 피하기 위해서 약물을 강박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용이나 오용, 의존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코올도 약물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담배도 약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담배도 약물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들이 있죠. 약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약물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지 간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아까 도박 중독 설명하신 것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하니까. 대만은 원래 여기서 합법이니까 여기는 해도 괜찮아. 다 놀면서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의존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혼자 서 있기보다는 다른 약물이나 다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도 마찬가지로 요 뇌 손상 같은 경우에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흡입하신 분의 뇌고요. 손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 뇌에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모 변화 보시면은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외모 변화 폐해가 제일 큽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많이 주름이 지고 뭐 이빨이 빠지고 실제로 썩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폐해가 크고,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약물을 섭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적대감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환각, 환청, 망상 같은 고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정신증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필로폰 때문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 얘기 하세요. 자꾸 누가 나 쫓아온다,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경찰차 소리가. 환각이죠. 누가 자꾸 내 방 옆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망상까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폐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사회 경제적인 폐해도 이게 보시면은 중독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한 번 발생을 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문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도 원래대로 잘 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약물 문제나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SES가 낮으신, 사회 경제적으로 위치가 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요.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장점들이 있어요. 적절하게 했을 때는 기분도 좋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도 쉬워지는데 안 좋은 경우 부정적인 것들도 따라오죠. 요 부정적일 때, 내가 너무 빨리 쉽게 뭔가를 경험하고 싶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화날 때 도박이나 약물, 알코올 등을 드시게 되면은 부정적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종말기 보시면요,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요 단계가 있는데 강원랜드 개장하고 실제 정선 지역의 자살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독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폐해들로 인해 가지고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들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이 스크린을 본다고 합니다. 7시간 내지는 10시간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요. 화면 보는 거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빠르게 접할 수가 있어서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도 도박 문제하고 또 결합이 되면은 더 빨리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신체적인 폐해, 대인관계 갈등, 정신과적인 문제, 일상생활 부적응.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이마에 떨어지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여기 이빨에 떨어져도 아프고 플러스 거북목 문제 있을 수 있고 시력 저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신과적인 문제, 수면의 어려움도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고 이제 내 자녀가 만약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한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ADHD나 공병들을 같이 보실 필요도 있을 수가 있을 정도로 다른 문제를 반영하는 어떤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쉽게 보기 때문에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었었어요. 회복. 선생님들 그러면은 보시면서 나 주변에 담배 끊는 사람은 봤다. 근데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 독해가지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다. 지독한 사람들이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금주, 생단약 이렇게 하신 거죠. 그냥 금주하고 약을 끊으시고 그냥 도박을 안 하신 경우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하는 거랑 정말 회복해서 안 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혼자서만 끊게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짜증도 나고요. 사람들한테 잘 못하게 되고요. 싸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화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진짜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이 좋아서 제가 회복하신 분들 많이 만나 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복되신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행복하셨냐? 그렇게 짜릿하셨냐? 기분이 그렇게 좋으셨냐? 여쭤보면은 불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행해서 그 물질이나 그 행동을 찾게 됐고 그래서 내가 다시 불행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필로폰에 중독되셔가지고 20년 동안 약물 복용하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다른 약물 다 하고 이제 필로폰까지 하시게 됐는데 병원도 많이 갔다 오고 자살 시도도 하고 교도소 생활 5년, 6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하면 안 되겠다 혼자서 2년, 3년 참다가 필로폰 주사를 딱 꽂았을 때 그 쾌감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쾌감 이후에 찾아오는 그 자괴감, 후회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의 쾌감이 이만큼 컸었겠지만 그 쾌감이 비참함과 수치심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화면에 보시면 우리는 술이나 약물 같은 거를 언제 쓰냐면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씁니다. 그냥 끊거나 그냥 내가 그걸 안 해버리면 예전에는 술이라는 걸로 내가 감정을 다룰 수가 있었어요. 약물이라는 걸로 감정을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약을 끊은 지금은 사는 게 훨씬 더 시시하다. 근데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미없다 사는 거. 아 요즘 재미없어 죽겠다. 근데 지금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그 술과 관련한 그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으면서 내가 결국에 차단하고 있었던 게 다채로운 경험들과 다채로운 감정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지금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나밖에 없었던 단조로웠던 그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자유기도 하고요. 회복은 선생님들이 구속되지 않는 가장 좋은 상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AA라는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수강명령 하면서 계속 선생님들하고 같이 선생님들 지겨우신 만큼 제가 할 거고 마지막에 가실 때는 선생님들도 이 말에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